안녕하세요, 서통화입니다. 오늘은 세계 제일인 미국도 힘을 못 쓰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조선업입니다. 항공모함을 만들고 최첨단 전투기를 쏟아내는 나라가 정작 상업용 선박은 거의 건조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하나 맞춰보시죠. 미국이 세계 상업 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10%? 5%? 아니면 1%? 정답은 0.04%입니다. 0.04%?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정작 상업용 선박 시장에서는 사실상 존재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위기를 풀기 위해 미국이 가장 먼저 협력 대상으로 선택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 수많은 나라를 제쳐두고 한국이었을까요? 오늘은 0.04%라는 숫자 하나가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과 잠수함 협상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부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의 타임라인. 먼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난 건 G7 정상회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3주 만에 이번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시 마주 앉았어요. 정상들이 3주 만에 연달아 만나는 건 외교에서도 꽤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그만큼 서로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둔함. 그 중에서도 잠수함 건조와 수주 문제를 놓고 실무 협상까지 이어가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앞으로 잘 지내자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업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추후 미국에서 두 정상이 골프 회동을 가질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골프 회동이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외교에서는 몇 시간을 함께 보내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공식 채널로 통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5차례나 골프를 함께 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2번은 일본에서 진행됐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공식 회담에서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골프 회동 이야기도 두 정상 사이에 새로운 비공식 소통 창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국과 군함 협력을 추진하려는 걸까요? 2부 핵심 숫자 0.04% 대 83%. 여기서 오늘의 핵심 숫자가 등장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 상업 조선 시장 점유율은 2024년 기준 0.04%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0.04%. 전 세계에서 배 100척을 만든다고 하면 미국이 만드는 배는 사실상 0척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세계 상업 조선 시장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83%를 만드는 두 나라 가운데 왜 미국은 하필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 척수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가장 많은 배를 가장 빠르게 건조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지금 정치 경제 전반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을 경쟁국에 맡긴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결국 남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은 건조 물량에서는 중국보다 적지만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기술력과 안보 신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된 거죠. 정리하면 83%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미국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맹이라는 두 조건이 겹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소통왕 한 줄 정리.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믿고 맡길 수 있느냐까지 충족돼야 하고 그 교집합에 한국이 있었던 거죠. 3부 미국 조선업은 왜 이렇게 됐나?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어떻게 배 만드는 능력을 이렇게 잃게 된 걸까요?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조선업은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인데 미국은 인건비가 워낙 높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냉전 이후 군사 예산과 산업 정책이 바뀌면서 상업조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반 시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군함은 계속 만들었지만 일반 상선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세 번째는 설비와 기술 투자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자동화와 대형 조선소 투자에 속도를 내는 동안 미국은 그 격차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미국은 항선을 만들 조선소도 부족하고
숙련된 인력도 부족하고 최신 설비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4부. 반대로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번에는 한국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 조선업도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닙니다. 1970년대 초반에도 기술도 자본도 대형 선박을 만들어 본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대형 조선소 건설에 과감하게 투자했고 해외 기술을 배우며 시행착오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진국 조선소의 하청을 맡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 설계와 건조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LNG선 같은 고난도 선박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발주량 상위권을 한국 조선사들이 꾸준히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HD 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처럼 기술 난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잠수함과 군함 건조 기술까지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이번 협상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한 거죠. 즉,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군사용 고난도 선박까지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50년 넘게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의 결과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부. 이번 협상, 한국은 뭘 얻어가나? 그렇다면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번 협력은 국내 조선업계가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계가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힘을 실어준 그림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협력이 성사된다면 조선업계는 장기간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선업은 계약 한 번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건조, 유지보수까지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계약 하나가 지역 경제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와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부. 잠수함. 왜 하필 잠수함이었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잠수함일까요? 잠수함은 선박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수중 압력을 견디는 선체,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 장기간 자망이 가능한 추진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결국 잠수함 건조 능력은 그 나라 조선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7부. 국제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산업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꽤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군함을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만들겠다는 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은 아무 나라에나 맡기지 않습니다. 기술 유출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협상은 한국의 기술력은 물론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8부.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인데? 생각보다 영향은 꽤 큽니다. 울산, 거제, 통영처럼 조선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형 수주 하나만으로도 지역 경제 전체가 움직일 정도의 파급력을 갖습니다.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일자리 규모도 상당하고요. 또 이런 국가 간 대형 산업 협력은 관련 기업들의 사업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도 뉴스에서 계속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투자 판단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몫이라는 점, 소통왕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소통왕 한 줄 정리, 0.04%와 83%라는 숫자 하나가 지역 경제와 일자리까지 흔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죠. 9부. 미국은 왜 조선업을 살리지 못했나? 존스법 이야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도 조선업을 살리려고 노력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1920년에 만들어진 존스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국내 항구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국적으로 등록하며 미국인 선원이 운항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자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하자는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조금 달랐습니다. 경쟁이 줄어들면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 혁신이 오히려 뒤처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호는 받았지만 그 안에서 경쟁력을 키우지는 못했던 거죠. 결국 세계 시장에서는 점점 밀려났고
지금 미국 조선소 대부분은 군함 건조 중심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소통왕, 한 줄 정리, 보호막이 경쟁력을 대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온실 안에서는 잘 자라도 밖에서는 버티기 어려웠던 거죠. 10부.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커졌나? 마지막으로 중국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대형 조선소를 세우고 정부 지원과 금융 지원까지 더하면서 생산 능력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까지 더해져 가격 경쟁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척수 기준 세계 1위, 반면 한국은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강점을 보이는 구조가 됐습니다. 즉, 한중 83%라는 숫자는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두 나라의 경쟁력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온 셈입니다. 11부.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들.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궁금증이 드셨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부터 돈을 많이 투자하면 다시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조선소만 짓는다고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숙련된 기술 인력, 부품 공급망, 대형 설비, 오랜 건조 경험까지 모두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산업 기반은 만드는데도 무너진 걸 다시 살리는데도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고 평가됩니다. 질문. 그럼 한국이 잠수함을 미국에 바로 수출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는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단계이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럼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봐도 될까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시각은 많습니다. 다만 국가 간 대형 협상인 만큼 기술 이전 범위나 계약 조건, 실제 수주 규모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다음 편에서도 계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상업 조선 시장 점유율은 0.04%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 상업 조선 시장의 83%를 책임질 만큼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숫자가 지금 미국과 한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외교 뉴스 한 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어떤 산업에 투자했고 어떤 기술을 키웠으며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가 결국 한 나라의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본 0.04%와 83%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잃어버린 시간과 다른 나라가 묵묵히 쌓아온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인 결과가 지금은 국가와 국가가 협상하는 자리에서 실제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번 조선업 협상이 어떤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경제와 조선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협상, 한국 조선업에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눠주세요. 소통왕이었습니다.